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이 세 거대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어느덧 1.7경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인류의 부가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숫자의 잔치 뒤에서 대다수의 개인은 여전히 막막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주축이 될 20대와 30대에게 60대의 은퇴는 마치 닿지 않을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노후는 안식이 아닌 가혹한 생존의 장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수많은 경제 세미나 현장에서 쏟아지는 간절한 질문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물음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변동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는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는 코덱스, 미국 S&P 500 ETF와 같은 시장지수 추종 상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자본주의의 우상향 에너지를 개인의 삶에 이식하는 가장 안정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시장의 본질적인 힘은 일시적인 파동을 이겨내고 늘 새로운 고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지금 인류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인공지능은 지능의 영역을 확장하며 부의 지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모든 변화를 읽어내기란 불가능하지만 그 결실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짠순 부자대의 시선으로 분석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생존의 경로를 추적합니다. 12월이 지나기 전 미래의 평온을 보장할 5가지 ETF 전략은 무엇이며 왜 지금 당장 자본의 물줄기에 올라타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자유는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의 첫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시장의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 실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지표들은 일제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동성의 역습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자본은 자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지만 그 대가로 찾아온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은 이제 고금리라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는 쉽사리 잡히지 않고 고금리의 장기화, higher for longer는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1,900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 규모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금리가 1%포인트 변할 때마다 수조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되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과 연체율의 상승은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것이 경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CDS 프리미엄과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000셈 밥 80원대를 상회하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수입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480원이라는 수치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의 공포를 소환하기에 충분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나타났던 전조 현상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은 여전히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낙관론에 취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모두가 환호하며 마지막 파티를 즐길 때 가장 조용하고 냉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산 시장의 활황이 혹시 침몰하기 직전의 거대한 거품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12월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ETF라는 생존 도구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부의 계층을 이동할 유일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충격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정교하고도 파괴적인 물리 법칙이 존재합니다. 거품이 붕괴하는 과정은 흔히 영레버리지의 공포라 불리는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서 쌓아 올린 부채의 탑은 금리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는 순간 자산 가격을 지탱하던 유동성을 급격히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용의 수축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집니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발행하고 이를 화폐 발행으로 메우려 할 때 통화 가치는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의 작동 원리는 개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투영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철회하며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소위 데스 스파이럴, 데스 스파이럴 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구조에서는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마진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독촉하고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시장은 패닉셀링에 빠지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을 뒤흔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이와 동일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결국 경제 충격의 본질은 과잉된 부채의 청산입니다. 무분별한 유동성 파티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숙취는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가 겪었던 국가 부도 위기 역시 방만한 재정 운영과 경쟁력 약화가 고금리라는 외부 충격과 결합했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소들 역시 이 메커니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착화된 고물가와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은 이미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일시적 침체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골마 터지기 시작한 부채의 종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충격의 파도가 밀려올 때 준비되지 않은 자산은 순식간에 휩쓸려 나갈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비극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사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타국의 불행을 관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 자산을 지킬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이 나라는 고질적인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만성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페소화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폭락했고 평생을 바쳐 모은 시민들의 예금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화폐의 신용을 지키지 못할 때 개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채 관리 실패와 통화 정책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터키의 최근 상황 또한 심각한 경고를 던집니다. 저금리가 물가를 잡는다는 비상식적인 경제 논리를 고수하며 금리를 인하한 결과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고 물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자국 화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마비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의 채무 위기 역시 시사점이 큽니다. 유로존이라는 견고한 울타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상회하는 과도한 복지와 부채는 결국 국가 부도의 문턱까지 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흔들릴 때 자국 통화와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거는 행위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기축 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자산들은 독보적인 회복력과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위기 때마다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회피하는 현상은 자본주의의 철칙과도 같습니다. 아르헨티나나 터키의 부유층들이 자국 화폐를 버리고 필사적으로 달러 자산과 미국 주식을 사들였던 이유는 그것이 곧 생존을 위한 유일한 퇴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 역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화 자산에만 편중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표준으로 재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오직 시스템 밖의 대안을 준비한 자만이 그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요동이 대한민국이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단연 가계부채입니다. 전략 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단순한 부채의 양을 넘어 질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된 구조에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다시 국내 금리를 압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고환율과 고금리의 이중고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터 기업의 생산 원가까지 모든 영역을 타격하며 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내수 소비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자체가 식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는 노동 공급의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의 위축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인 일본식 장기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외 충격이 발생해도 수출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만 이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조차 글로벌 경쟁 심화와
자국 우선주의 정책 속에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위기는 결국 개인의 삶으로 전이됩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치솟아 실질 구매력은 바닥을 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2월이 가기 전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자산에만 올인하는 방식은 이제 위험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통화의 위상과 자산의 변동성 측면에서 기축통화국과의 격차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드는 변동성 속에서 원화 자산만을 보유하는 것은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작은 뗏목 하나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축하고 아끼는 것만으로는 노후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철저한 분산과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ETF 전략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수단이 아니라 흔들리는 한국 경제라는 배 위에서 개인의 삶을 지켜낼 구명보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는 자본의 탈출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입을 향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자면 정책 당국이 쥐고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외통수에 걸린 형국입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 1,480원대를 방어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는 곧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됩니다.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공급하자니 인플레이션의 압력과 국가 신용도의 하락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Impossible Trinity의 비극과 맞닿아 있습니다. 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독립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응 또한 임시방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 쏟아붓는 정책 자금이나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은 당장의 파열음을 막아줄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부채의 구조조정 없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비용으로 위기를 전가하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며 국민을 안심시켰던 당국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 개인 한 명 한 명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방식을 택하곤 합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보았듯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무너지고 정부의 재정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는 각종 규제 완화와 부양책들이 과연 진정한 회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폭발을 잠시 뒤로 미루는 지연 작전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라는 울타리가 흔들릴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독립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정책적 한계를 넘어 개인이 스스로 구축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과 ETF를 통한 포트폴리오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국가와 중앙은행이 흔들리는 시스템을 지탱하려 사투를 벌이는 사이, 개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의 방패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국적을 분산하여 시스템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내 자본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원달러 환율 1380원대라는 높은 수치를 보며 지금 미국 자산을 사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뜻이며 앞으로의 위기 국면에서 원화 자산만 보유하는 것은 내 모든 노후 자금을 변동성이 큰 위험지대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2월의 끝자락, 우리가 반드시 담아야 할 5가지 ETF 중 첫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선택은 바로 미국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지성이 집결하고 AI 혁명의 발원지인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자본주의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패권국의 성장 동력의 미래를 편승시키는 일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자산의 도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의 인구 절벽과 저성장 기조를 고려할 때 세계 경제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지수형 ETF는 은퇴 후 평생의 소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지며 2030 세대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가장 확실한 무기가,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포루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달러 기반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환차익이라는 보너스를 얻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한국 경제에 충격이 가해질 때 환율은 폭등하기 마련이며 이때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상승하여 다른 국내 자산의 손실을 메워주는 훌륭한 해지, HA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오히려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막연한 공포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떤 ETF를 어떤 비율로 왜 지금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퇴 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자유는 결코 요행이 아닌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과 철저한 분산 전략 끝에 얻어지는 값진 열매입니다. 자산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그 위에 폭발적인 추진력을 더할 차례입니다. 12월이 지나기 전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두 번째 생존 도구는 나스닥 100과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시가총액 1.7경 원의 주역들, 즉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포진한 이 시장은 단순한 주식 전광판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대한 사령탑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20대와 30대에게 은퇴가 너무 먼 일이라 말하지만 시간은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서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시간은 적이지만 혁신의 흐름에 올라탄 자에게 시간은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됩니다. 특히 지금의 AI 혁명은 과거의 거품들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실체 없는 기대가 아니라 압도적인 데이터와 하드웨어 장악력을 바탕으로 부의 지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진화하는 기업들의 지적 자산을 개인의 노후와 결합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 평생의 자유는 내가 직접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대신해
세계 경제를 혁신하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나옵니다.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의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 이 거대한 격차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구렁텅이가 되지만 혁신의 편에 선 이들에게는 평생의 안식을 보장하는 튼튼한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12월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주인인가 아니면 도태되는 관찰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냉정한 응답이 담긴 ETF 전략만이 자본의 비정함으로부터 개인의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 나스닥의 성장 엔진을 넘어 자산을 더욱 입체적으로 완성할 세 번째 퍼즐 조각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화려한 혁신의 이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소외를 낳기 마련입니다.